반갑습니다. 가족 세우기 촉진자 유명화입니다. 오늘은 가족 세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김영사에서 2020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편집자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책입니다. 물론 저도 엄청 많이 애를 썼죠. 편집자는 이제 첫 번째 독자잖아요. 첫 번째 독자로서 편집자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얽히고 설킨 아픔을 풀기 위한 가족 세우기 수업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족 세우기 책인데 가족 세우기란 말이 부제로 들어가고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이라는 직관적인 제목을 달게 됐는데요. 이 책을 편집해 주신 편집자님들이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유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유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차원에서의 부모와 선조로부터 대물림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책이다 라고 이제 의견을 모으신 거죠. 그래서 내 운명에서 선조와 부모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정신과 의사 이제 하지연 선생님은 이제 인생이 꼬인 사람들한테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인생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성장의 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 세우기를 하기 전에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족 세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다세대 관점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대물림되는 관점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그런 원망이 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나는 저런 부모님한테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왜 저렇게 사실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의문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세상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점점 이제 깊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현대사의 비극과 어떤 기형적인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 다세대 대물림과 이제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개인의 이슈가 그러니까 세상 이슈와 연결이 된다는 이런 구조를 보는 눈이 생겼는데요. 이제 이 구조적인 눈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인식이 깊어지고 넓어진 거죠.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개인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리고 좀 성공하려고 그래서 인간관계, 동관계, 일관계 이런 개인사를 풀려고 오시는데요. 이 가족 세우기를 통해서 그런 이제 대역들의 상호성을 보게 되면 저절로 구조에 대한 인식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구조적으로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유기성, 그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그 세계관이 생기는데요. 자연스럽게 또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이 우리 애들이 사는 세상, 우리 손주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나의 선택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 같은 게 또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이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청와대에서 저마다의 어떤 그 집단들이 이제 그 소프라노 소리를 냈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계엄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네. 이런 이제 저마다의 집단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아니야. 넌 X야. 넌 없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집단 양심의 소리들이 내 안에서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내적 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성이 키워진다는 것을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신 것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가족 세우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제외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함으로써 일어나는 내적 성장, 통찰력,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 발달로 연결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 세우기는 이런 인식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세미나에 오시면 이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의 삶에 대한 인식력이 넓어지고 그것이 이제 다르게 살 수 없었음에 동의하고 넓어진 인식력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더 좋은 세상, 더 공정한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가족 세우기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현상으로 각 개인의 깨달음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 우리 국민적 트라우마,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어떤 굶주림이라든가 6.25의 어떤 국가폭력, 전쟁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다세대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제 정화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범사회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고요.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훨씬 좀 나은 세상이 되지 않냐. 저는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적 기능, 뭔가 통합하고 인식력이 넓어지는 이 내적 기능을 우리가 가족 세우기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 세우기는 이제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그 가족 세우기가 어떤 내용인지 대략 이제 맛보기 정도의 내용이고요. 이제 1부만 읽어보셔도 어떤 분은 굉장한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1부에서 이제 자기도 이렇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2부 보시면 이제 2부는 가족 세우기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가족 세우기 2부에서도 4편하고 5편 요 내용이 제가 이제 본론으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 세우기가 도대체 뭐냐, 가족 세우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 4부, 2부의 이제 4편과 5편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3부는 다 사례입니다. 사례. 이거는 이제 한국 사례예요. 지금 가족 세우기가 대부분 이제 외국 번역책이라서 외국 사례 중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례, 이게 한 15년 정도 모아놓은 사례들 중에 좀 많이 중복되는 사례를 뽑아서 지금 써놨고요. 이 중에는 뭐 15년 전 사례라서 그때 40대였다면 지금 50대나 60대 되시는 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이게 현재 나이랑 이제 이거 세션 할 때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허락을 받은 내용들이고요. 여기 3부를 통해서 가족 세우기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2부가 가족 세우기 이론이라면 3부는 가족 세우기 실제에 해당되는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인간 관계, 그리고 연인 그리고 형제 관계, 그리고 죽음도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죽음이나 질병, 우울증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작업하러 많이 오시는데 이 부분도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헬링거 선생님은 80년대부터 가족 세우기가 사람들의
그 행복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라이프 코칭으로 가족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가 일,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트라우마 대물림과 관련해서 이제 근현대사의 아픔이 이제 우리 개인의 트라우마로 그냥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4부에서는 가족 세우기 치료 기법들 중에 이제 몇 가지, 3가지를 제가 담았습니다. 특히 이제 치유를 위한 명상, 치유를 위한 언어.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명상을 하더라도 굉장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버트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가 2001년도 박유호 선생님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저는 이제 박유호 선생님의 이제 1세대 제자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박유호 선생님이 이제 가족 세우기를 하실 때 조직을 했어요. 학생들을 모아서 박유호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왜 프로그램 이름이 가족 세우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유호 선생님한테 가족 세우기란 이름을 누가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박유호 선생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냥 독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밀리 이거는 이제 가족이죠. 아우프스텔룽 이것은 독일어로 이렇게 세우다, 설립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족 세우기는 그 이해관계자를 세우거든요. 공간에 대역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그대로 직역을 해서 박유 선생님이 가족 세우기라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의 가족 세우기는 한국어 가족 세우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주변에서 왜 하필 가족 세우기냐, 프로그램 이름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초창기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용어처럼 가족 세우기란 말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그 20여 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역 말고 영어 이름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영어 이름은 Family Constellation이에요. 근데 이 컨스텔레이션이 이제 찾아보면 이제 별자리. 이 별자리, 그러니까 행성 간의 그 움직임? 이게 가족 세우기 형태장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행성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이제 상호작용하죠. 이게 우리의 태양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하고 만약에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대역을 아버지 자리에 대역을 세워요. 나도 뭐 세워요. 뭐 엄마도 세워요. 그러면 이 대역 간의 상호작용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면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무의식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그대로 움직임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데요. 아주 신기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가족 세우기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진 거죠.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는 3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가족 조각 세우기, 고전적 가족 세우기, 영과 함께 가는 가족 세우기. 이제 올해 25년도에 출간될 책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을 살짝 공유하면 샤티어의 가족 조각 세우기는 실제 가족 구성원이 직접 서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나. 그래서 3세대를 주로 이제 세우죠. 그래서 요즘에는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가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3세대 세우기로 회자가 되고 있고요. 가족 세우기는 보통 이제 버트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를 의미하는 걸로 지금은 이제 시장 안에서 좀 변했습니다. 이렇게 샤티어의 가족 조각 세우기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가족 세우기였어요. 가족 세우기였는데 여기에서 테아 샘펠더라는 교수님이
80년대 들어서면서 직접 가족을 세웠던 거를 대역을 쓰기 시작합니다. 헬링거 선생님이 이제 이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서 대역을 서는 가족 세우기를 경험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헬링거 선생님이 이제 조현병 환자의 아버지 대역으로 섰대요. 그런데 이제 샘펠더 선생님이 그 아들 조현병 환자의 방향을 싹 바꾸니까 그 아버지 대역을 섰던 헬링거 선생님이 뭔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느낌은 내 느낌이 아닌데 참으로 기이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이제 세션을 마무리를 짓고 나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촉진자였던 샘펠더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맥클랜더와 레스 카디스 워크샵을 갑니다. 거기서도 이제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 이분들도 이 대역의 움직임이라든지 내가 대역을 서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헬링거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은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년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 초반에 헬링거 선생님이 고전적 가족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헬링거 방식, 여기서부터 이제 헬링거 방식이죠. 헬링거 방식으로 이제 가족 세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치료사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한 6년간 있었고요. 그것이 현상학적 자각을 통해서 세대 간 얽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얽힘은 양심에 의해서 대물림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이 발견하는 과정도 가족을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는 이 역동에 대한 그 형태장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알아차림인데, 그것을 현상학적 자각이라고 하거든요. 가족 세우기에서는. 그것과 함께 이제 깊은 명상과 이제 양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소피 헬링거와 영과 함께 가는 가족 세우기를 개발을 하세요. 근데 이 영과 함께 가는 가족 세우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연을 했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최초로 했던 영과 함께 가는 가족 세우기는 자폐 청년, 그 당시에 36세였어요. 이 자폐 청년 세션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20명의 대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20명이 한 사람이 한 세대예요.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곱하기 20이니까 600년을 세운 거예요. 600년. 그래서 수세대를 걸쳐서 이제 우리한테 대물림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현재 이 내담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숨겨진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세션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독일에서 헬링거 선생님의 가족 세우기가 늘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악몽 같은 일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 건은 어떠한 여성이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자신의 자녀가 누구랑 살면 아이한테 더 좋은지 알길 원한다고 해서 가족 세우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남편한테서 더 안정감을 갖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세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헬링거가 죽였다, 이렇게 돼서 헬링거가 이제 재판까지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 여성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했던 경력이 있던 여자였고, 그리고 친정 어머니 집에서 자살과 관련된 어떤 그 증거들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나서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가족 세우기 공격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겪어요. 그 헬링거 선생님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하는 요 집이 이제 수리가 안 끝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어디에 잠시 이제 임시 거주지가 필요했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 집을 수리하는 그 수리공이 자기네 아파트를 임대를 이제 6개월 정도 임대를 줄 테니까 거기서 잠깐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 집을 얻어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임시 거주지로 지내게 됐는데, 여기가 나치 본부로 쓰이던 공간이었대요. 근데 헬링거 선생이 이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요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 신의 생각들이란 책을 그때 출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생각들이라는 이 책과 여기에 잠시 거주하는 임시 거주지와 이게 딱 맞물리면서 이제 미디어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 이 책에 히틀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어떻게 이제 묘사를 했냐면,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틀러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헬링거 선생님은 이제 영적 양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 독일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어때요? 죄책감, 국민적인 죄책감, 죄의식이 심각한 정도로 이제 깊었대요. 여기가 이제 전범국이잖아요. 전범국이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의 죄책감을 투사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독일에서는 히틀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헬링거 선생님이 히틀러도 우리 여럿 중에 하나다, 우리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태도를 이제 히틀러라는 그 글에 영적 양심,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있는 그대로 보기, 존재하는 그대로에 동의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내적 성장으로 향하는 그런 가족 세우기는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제외하는 데에서 사실은 거기에서 축복이 와요.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인식이 깊어지고 내적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때 경험하는 게 내가 도덕적으로 판단평가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관점을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촉진을 하게 되면 그런 의식성장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제대로 하는 촉진자는. 헬링거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셨고, 이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가족 세우기가 거의 다 셧다운되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때 완전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헬링거 선생님이 그 이후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때 헬링거 선생님과 해외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헬링거 선생님을 초대해서 가족 세우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 세계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됐거든요. 독일에서는 완전히 이제 나치 종자라고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망했는데 전 세계에서는 선생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헬링거 선생님 초대할 당시에 3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선생님의 그 스케줄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만나려면 지금 예약을 해도 3년 기다려야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독일에서 가족 세우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왜 일어났냐? 독일 사람들이 가장 직면하기 어려운,
독일 사람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했던 행동을 직면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는 성장이 없습니다. 사실 이걸 직면함으로써 여기서 오는 고통, 통증 그런 것들을 넘어설 때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링거 선생님은 이제 국가, 그러니까는 한 사회, 독일이라는 사회를 대상으로 직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90년대에 독일 총리가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저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힘들었지만 이런 운동 같은 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독일 사람들은 가족 세우기 하시는 분들이 동네마다 있어서 두 집에 한 집꼴로 가족 세우기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법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법원에서 가족 세우기를 해요. 뭐 이혼하려고 한다든지 가정폭력이나 그 소년범들 이런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섹션에서는 가족 세우기를 실제로 변호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그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부러운 일이죠. 이제 가족 세우기 개념 들어갈 건데요. 가족 세우기 개념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양심이죠. 양심과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이 뭡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 죄책감이 들 때 어때요?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나는 틀렸어. 내가 양심적일 땐 어때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확실히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이에요. 내가 양심이 있다 할 때에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양심이 없다 할 때, 나 양심의 가책이 죄책감이 느껴져 할 때는 난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 양심 있어. 저 사람 양심 있어. 그럼 뭐예요? 내 양심하고 같아요. 같은 양심을 쓰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나와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유사한 가치와 뭐 규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저 사람 못됐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나하고 양심이 달라요. 이 사람의 가치와 내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 여기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은 나빠. 못돼 처먹었어. 저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양심, 도덕적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 도덕.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제 도덕적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진화를 해서 영적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 양심은 뭐냐?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 그대로 존중하고 네모는 네모인 그대로 존중하라.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양심이 내면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 행동은 해도 되고 이 행동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이제 지키게 하는 이제 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이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제 생겼냐? 이거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가정교육이나 가정의 어떤 문화,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집단의 관습, 이런 걸로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식 차원에서 사실 저절로 몸에 습득이 돼서 우리의 깊은 생활 양식을 저 깊은 차원에서 이제 제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한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걸려서 이제 약을 지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내 말을 안 되니까 감기가 걸리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내 엄마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나빠. 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감기 걸렸죠.
감기 걸려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이제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이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의 무의식적인 전략이 아이한테 양심으로, 도덕적 양심으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는 이제 좋은 아이, 도덕적이고 굉장히 착한 아이,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느낌은 뭐냐, 엄마한테 이제 귀속감, 엄마와의 연결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해주죠. 근데 이제 엄마 말을 듣지 않아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아니 내가 감기 걸린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우리 엄마 좀 이상해, 이래버리면 뭐예요? 부모님이 저 못돼 먹어,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는 또 죄책감을 느끼고, 엄마는 이제 그걸 무기로 해서 이제 아이들을 통제하고, 이런 이제 양심이 어떻게 내적 기관이 되느냐, 이런 이제 부모와 내가 속한 문화권,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가치들, 규범, 이런 것들이 생활 양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침습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지배하게 되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는 되게 착한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심이 길러진다. 그러니까 외부의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가 내면화된다. 그럼 양심에 왜 그렇게 그러면 양심을 기르냐? 양심은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잘못된 걸 얘기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가스라이팅 해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이제 결국 아이한테 어떤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사회에서 욕먹지 않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그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규범을. 남한테 이제 남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비침해적인 관계, 그 예의를 차리고, 그래야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심을 기르고 도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 세우기를 통해서 헬링거 선생님이 발견한 것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질서. 사랑의 질서, 이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통찰에 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헬링거 선생님은 무엇을 통찰했냐? 이 가족관계에 얽히고 설키는 배경에는 양심이 기능하더라. 근데 이 양심은 세 가지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통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욕구가 무엇이냐?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우리가 이제 가족 세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애착 이슈가 있어요. 애착. 부모하고 관계에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 차별했다,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부모하고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다, 뭐 이런 애착 이슈들이 있어요. 특히 부모에게서 이제 제외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거나 그런 느낌 속에 살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삶에 어떤 가능성들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가족세에서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욕구가 태어난 순서대로 이제 내 자리를 차지할 그런 권리와 욕구가 있는데, 딸의 딸로 태어나면 어때요? 그 자리가 존중이 됩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한국의 딸들은 참 자리에서 이제 제외당하는 일도 많고 여기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주고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 이제 밥을 얻어 먹었어요. 아니면 뭔가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주는 사람은 좀 어깨가 으쓱하는 우월감을 느끼지만 받는 사람은 이제 부채감을 느끼죠. 나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의 주고받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관계에서 생명의 차원에서의 주고받기,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사랑의 질서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인간관계에서 이제 재현이 된다는 것을 헬링거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욕구와 양심의 기능,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셨고, 부모님이 굉장히 또 성실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게으르게 살아요. 근데 이 게으름도 이제 우리 집에서 보기에 게으른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이거는 게으른 게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게으른데 이 집에서는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살아요. 이 집단에 이 사람이 귀속되려면 이 정도 수준의 성실함을 요구당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속한 어떤 사람이 이 집단으로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성실함을 인정받으면 좋은데, 아, 너 왜 이렇게 유난을 떠니?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마다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양심이 달라요.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부모, 내 가족 공동체에 귀속되기 위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려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나름대로의 삶의 규범을 만들어 가는 거죠. 부모님처럼 살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심지어 뭔가 부모님의 의도대로 아이들이 크지 않으면은 갖다 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다리 밑에 갖다가 그냥 도로 놔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재회에 대한 공포를 부추겨서 이제 아이를 통제하려는 그런 이제 부모님의 무의식적인 전략이 가족 공동체 안에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제외당하는 것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아이를 통제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님과 가족 공동체에 귀속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양심으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양심을 가진 도덕적 양심, 생활 양식을 나와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죠. 이렇게 살아야 돼, 네모처럼 살아야 돼 한데 동그라미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제외. 넌 잘못됐어. 여기는 여기를 잘못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하찮게 여기고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제 그들이 가진 가치들을 이제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여러 가지 놓치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집단 양심에 의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사회에서 아니면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계속 일어나는데요. 가족 세우기는 이런 것들을 한쾌해 통찰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법과 통찰에 의한 사랑의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통합하는 그래서 여기서 가진 가치를 내 안에서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성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서열과 자리인데요. 우리는 서열에 맞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있고 내가 첫째로 태어났고 둘째, 셋째 동생이 쭉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딸인데 이제 여기 아들이 태어난 거야, 아들이. 그럼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 이 부모님이 관심이 다 일로 쏠리죠. 그리고 모든 투자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아들한테만 합니다. 딸들한테는 돈 벌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돈 벌어온 걸 전부 아들을 지원하는 데 쓰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겪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누나들의 희생과 이런 것들을 고마워하냐? 이제 이슈는 어디서 올라와요? 이 아들이 이제 무시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내 자리. 막내인데 이제 서열상 맨 위로 올라가요. 지금 그러면 이 아들이 잘 되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 이 자기 자리를 못 찾아 자기 자리에서 오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고 이거와 관련해서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열에 맞는 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제 생명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사건들을 겪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족 세우기 하러 오는데 가족 세에서 뭘 보여주냐? 생명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태어나야 이런 사건을 겪는 거거든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움직임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건들이 나의 인생 전반을 덮쳐서 나의 가능성을 열지 못하게 했었는데 나중에 작아져요. 이게 작아져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쓰는데 걸림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고 저희 교육생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이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생명의 움직임이 이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저 선조에서부터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로 이렇게 흐르죠. 우리는 근현대사의 고통이 개인의 운명이 돼가지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 우리 부모의 삶이 굉장히 비극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가족을 상실한, 전쟁으로 가족을 상실한 상실 트라우마가 사실 전 국민적으로 있거든요. 이 없는 집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할 때 통계청 자료에서 5집 중에 한 집이 6.25 때 가족 상실을 경험했다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5집 중에 한 집이면 그 일가 친척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상실이 있는 거죠. 슬픔을 애도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사회가 됐거든요. 근데 이 아픔이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다 대물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방법을 몰라요. 애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훈련하지 못한 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지금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기현상들이 다 이런 트라우마들의 대물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족 세우기를 연구하고 사회에 가족 세우기를 알리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병리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삶을 이 세상하고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부모님이 신인 줄 알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비난하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세상 속에서 살아오신 그 부모님들이 가진 그 생명력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은 제대로 쓰여지지가 못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한테 도달한 이 생명은 한 점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온 이 생명은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창조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뭘 상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면 되는 일은 없어요. 그 내적인 통찰과 내적 성장을 기반으로 할 때, 그래야 이 인식관, 세계관이 더 넓어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아픔들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오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성공할 수 있는 힘, 비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면 가족 세우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공정하게 주고받으려는 이제 조절 욕구인데요. 조절이라고도 하고, 뭐 균형이라고도 하고, 뭐 평형이라고도 하고, 뭐 부르는 말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받으면 그것을 갚으려는 그런 이제 부채감이 있죠. 예, 채무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을 심리적으로 조절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이렇게 받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게 사랑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부모님이 내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한테 부모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 오시는 이제 개인 세션 하는 내담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분의 주제거든요. 부모님이 계속 뭘 해달래요. 이 자녀한테. 근데 이게 너무나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어쨌든 이제 부모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데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이분의 주제거든요.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부모하고 관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부모님 운명에 두고 물러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절로 부모님 삶으로 들어가서 부모님 삶을 판단평가하면서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도덕적 양심으로 부모님 삶을 판단평가하면서 부모님의 부모가 되려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의 운명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을 자녀가 대신 책임지려. 이거는 이제 부모의 운명에 있는 것을 자녀가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의 운명이 있는 거는 거기에 두고 물러서는 겸손을 이제 연습해야 되죠. 이런 분은. 그런데 부모님의 그 아픔을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이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런 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지면서 성장하는 거지 누가 대신 지어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운명 안에 들어가서 도덕적으로 판단평가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자기 스스로 인간관계나 일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어디서 이분들은 이제 힘을 회복하냐? 부모님의 운명 안에서 물러서는 그 겸손을 배우면서 이분들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을 학습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건강하지 않은 부모하고 관계에서 이제 부모화를 요구당하는 이런 자녀들은 자신도 자기 삶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계속 남 탓을 하죠. 이게 이제 수직적인 주고받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해야 할 레슨 포인트는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나는 내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생명이 기여한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일을 통해서 생명이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기, 수직적 주고받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그대로 자녀에게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조절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게 잘 되면 이 질서가 내 안에서 흐르면 그러면 이제 수평 관계, 수평적 주고받기가 이제 자연스럽죠. 근데 만약에 이 질서가 깨졌어요. 그럼 인간관계에서 받는 게 잘 안 돼요. 이제 주려고만 합니다. 받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분들이 이제 가족세에게 오셔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심리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로 인해서 계속 손해만 보느냐. 그리고 이게 일관계에서 계속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션하러 오십니다. 자, 이제 사랑의 질서. 사랑의 질서. 어떤 사랑? 통찰에 의한 사랑. 그냥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은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이제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관계는 주고받기에서 좀 자유롭고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 자리에 존재해야 자기 자리에서 올라오는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위가 높아야만 권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존재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엄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 질서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은 존재자를 볼 때 존재하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저 사람을 뭐 나하고 뭐가 다르니까 제외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제외하지 않고 다 내 가슴 안에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되는 그런 존중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대로 내 안에서 존중되어지는 이런 영적 양심이 개발이 되고 누구나 자기 자리의 경계를 지킬 수 있고 비침해적인 남의 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비침해적인 관계를 갖고 그리고 주고받기가 조정이 잘 될 때 우리는 영적 양심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가족 세우기는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양심을 개발해서 이 인식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보편 세계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인간관계든 일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이 통찰이 기능하게 하는 게 사실은 가족 세우기 효과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요. 인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그걸 실제 삶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세미나에 오세요. 넷째 주마다 방배동에서 정기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